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 쪽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이러면 환율을 다시 뛸 것 같습니다. 되게 지금 급박하게 가계부채를 걱정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요즘은 좀 더 걱정이 되는 건 회사채나 이 금융시장이죠. 채권 시장이 좀 더 걱정이 되죠.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당분간은 부채 사이즈를 줄이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그런데 요즘 뭐 리쇼어링 이슈도 있지만은 우리 관련된 뭐 한국부터도 우리 뭐 갔다 미국에 일자리 만들고 공장 짓고 또 세계의 많은 돈들이 또 미국 기업에 투자해주고 주식시장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다르게 앞으로 더 미국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 미중 패권 관련해서도 미국의 패권은 더 훨씬 오래 갈 수밖에 없어라고 보는 분들 의견.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의 느낌은 약간 미국이 뭐랄까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에 어떤 그 석양을 되도록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요즘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이 이렇게 해서 더 오랫동안 강대국 넘버원 G1으로 오랫동안 갈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G1에서 약간 모양새가 빠지는 것 같으니까, 약간 가세가 기우는 것 같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후자의 가능성도 약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국이 G1이 될 거다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어떤 헤게모니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프렌드 쇼어링이나 리쇼어링 얘기를 이제 저희가 아까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가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점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잡이 생긴다는 거죠. 작년에만 10만 개 이상의 잡이 리쇼어링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잡이 생기니까 좋은데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진 영향력들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수출입 비중, 수입 비중 줄고요.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 이런 투자액도 줄고요. 뭐 이런 것들, 미국의 채권을 사는 것도 양이 줄고요. 뭔가 미국이 이전에는 가졌던 세계 경제에서 뭔가 레버리지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도 저는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후자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렇군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냐면은 결국은 미국의 그 경제 펀더멘털, 국력이 환율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 지금의 이 킹달러로 표현되는 강달러, 이것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까지와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고민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시적인 게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게 단순히 뭐 몇 개월 갔다 끝날 거라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저희가 뭐 보통 통화 정책을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중기, 미디엄런이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 뭐 3, 4년 혹은 5년 정도까지 이제 지속을 될 수는 있지만, 물론 그 5년이, 야, 우리는 5년이 너무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일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의 아주 긴 경제 역사에서 보면 뭐 그렇게 그것이 트렌드가 돼갖고 앞으로 계속해서 달러는 우리 입장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통화가 되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잦아들면, 물론 그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저의 어떤 보험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것들이 잦아들게 되면 다시 이전과 비슷한 어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 환율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한 1,100원에서 1,200원 뭐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이제 좀 상단이 이제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원래 이 환 관련된 기업에서 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익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쨌든 지금 1,400원대에서 1,400원, 1,300원대 후반으로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갖는 고민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게 일시적 그 하락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반등하면서 또 400원대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당분간 저의 생각은, 이건 어디까지 저의 사견이고요. 저의 생각은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 쪽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이러면 환율을 다시 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저의 대답을 드리면 1,300원대로 잠깐 내려왔던 거는 이게 잠깐일 수도 있을 거고요. 미국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안 잡히네, 뭐 혹은 안 좋은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이건 언제든지 다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은 저희가 이런 고환율에 조금 적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사그라들기 전까지는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펀더멘털을 또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만만치 않죠. 지금 뭐 환율도 높고 물가, 인플레이션도 우리도 심각하고 금리도 이제 계속 튀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뭐 수출도 계속 안 좋은 상황이었었잖아요. 경상수지 적자도 나오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훼손이 됐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고 아니 이건 전 세계적인 일시적 현상, 전 세계 그 환경에 의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던데요.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밀림의 어떤 초원의 아프리카의 초원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사슴떼가 있는데 거기에 뭐 거긴 사슴이 아니겠죠. 뭐 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났다. 그럼 누구를 공격하냐면 제일 뒤처진 녀석을 공격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 위기의 가능성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 좋다. 사슴떼가 쫓기고 있다. 떼가 쫓기고 있다. 한 마리가 쫓기고 있는 게 떼가 쫓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사자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들보다 더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그렇지.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율 다 올라간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통화가 약세다.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약세냐 보면 최근에는 약간 빠지는 게 빨랐었어요. 지금은 이제 1,300원대로 내려오니까 아무도 환율 얘기를 다시 안 하시지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못하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좀 더 못하는 거가 왜 남들이 보기에 좀 더 못할 거라고 혹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가 이제 가계부채나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 관련된 이 신용 경색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수출이 너무 비중이 큰 나라인데 그렇죠.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수출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조금 한국을 살 때 바잉 코리아 할 때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좀 더 웨이트를 심하게 줘버리면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좀 뒤처지는 사슴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때가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옆에 일본이 있잖아요. 그렇지. 일본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 같아요. 일본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이 사실은 국채가 굉장히 많이 발행되고 국가 채무 비율이 200%가 넘고 해도 버틸 수 있었던 게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대부분 그 채권을 그렇죠. 사고 있어서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일본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제 N이 낮은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이것들을 뭐 던지기 시작하거나 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외국에서 보기에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랑 일본은 다른 나라 그리고 그렇죠. 별 사이도 별로 안 좋은 나라인데 외국이 보기에 이제 블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블록으로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97년 IMF 때 위기 때 생각해보면 사실은 태국에서 시작한 그렇죠.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까지 불똥을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태국이 저렇게 됐는데 한국은 그러면 옆에 있는 필리핀은 뭐 이렇게 되면서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도 조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어쨌든 정부 당국은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이나 국민들이 힘들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개입을 했잖아요. 한국도 뭐 계속 환율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헤지펀드들이 볼 때는 아주 맛있는 먹잇감으로 보일 수 있다. 네네네. 그리고 헤지펀드의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특별하게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시그널들이 나가는 게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이제 헤지펀드들이 누굴 공격할까 그러면 첫째, 먹을 만한 사이즈. 저희도 통닭 시켰는데 뼈만 오면 싫잖아요. 그치. 먹을 만한 사이즈.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굉장히 취약한 이런 나라들을 사실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따지면 제일 뒤처지는 사슴 중에 좀 토실토실한 녀석이 되겠죠. 그럼 사실은 이제 그게 되게 저희에게는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힘들다고는 하는데 뭐 한국이 가진 대외 부분이 높은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 규모가 꽤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조금 경제 규모가 커서 안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제 규모가 큰데 적당하게 어떻게 보면 먹을 만한 사이즈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영국도 그렇게 해서 먹힌 거잖아요. 예, 소로스한테. 그렇죠. 예, 영국도 그렇고요. 영국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는 이제 영국이 뭐 국가 채무 뭐 이런 정부의 어떤 감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가 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할 때 보통 리먼 사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리먼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그 리먼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사실 그 밑에 깔려있던 뭔가 그렇지. 가득 차 있던 공기 안에 가득 차 있던 기름들이 막 뿌려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미 가계부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우징 때문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 사실 영국도 굉장히 저희는 뭐 뭔가 트러스 총리가 잘못하고 잘못했죠. 그런 그렇죠. 정책을 하는 건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가지는 취약점 2조 달러 이상의 GDP를 가진 나라 중에 가계부채가 가장 높습니다. 85% 정도 GDP 대비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펀더멘탈들을 딱 보고 지금 영국이 너네 사실 실수하면 안 되는 포지션인데 지금 저렇게 헛다리를 몇 번 짚어? 그런 바로 공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남 얘기가 아닌 게 우리도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되죠? 100% 넘죠. 우리 100%.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영국보다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4일 날 금통위가 있는데 지금 의견들을 보면 우리도 미국하고의 갭 차이를 계속 벌리면 안 되니까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하나고 무슨 소리야? 한국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어. 여기서 더하다면 가계부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발 뭐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터지면서 큰 정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식대로 금리를 올리면 안 돼. 라고 보는 의견이 아주 팽팽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금리를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되게 재밌어요. 뭐 재밌다는 표현이 좀 어폐는 있지만 타이밍이 되게 절묘한 게 저희가 먼저 합니다. 결정을. 올해 한 번씩 남았거든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근데 이제 저희가 먼저 11월 24일 날 하고 미국이 12월 달에 합니다. 지금 금리 아시겠지만 한국은 기준금리 3%, 미국은 4% 상단입니다. 딱 1%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12월에 뭘 할지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 먼저 움직여야 되는 좀 불리한 상황이죠. 물론 올해만 뭐 저희가 경제가 돌아가고 내년부터 안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내년에도 어떤 기조일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에서 어느 정도로 끝내놓고 또 내년을 시작하는지는 또 꽤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하죠. 불리해서 미국이 지금 보니까 0.75 얘기가 있고 0.5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금리 차가 그래도 1%보다 더 크게 벌어지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또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고요. 환율 생각하면 뭐 물가 생각하면 올려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가계부채나 지금 더구나 최근에 뭐 레고랜드나 흥국생명 이런 사태도 있었지만 지금 기업 회사채 시장들의 금융시장들에서 경색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덜 올리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은행은 0.25냐 0.5냐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환율이 지금 1,30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도 또 중요한 거죠. 이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잠깐 우리에게 그냥 구름 사이에서 잠깐 햇빛이 쪼이는 태양광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0.5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미국과의 금리 차를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허용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회사채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제 레고랜드가 2,000억 갖고 시작했던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50조 얘기가 나오고 한국은행에서 43조 규모의 패키지를 최근에 내놨고요. 뭐 사실은 나중에 200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사실 모르는 일이잖아요. 5대 금융도 그때 95조인가 내놓은 것 같은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증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이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들이 이제 좀 십시일반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택도 없다 모자란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또 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또 자금이 들어갈 건데 문제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실 정부의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기조가 또 엇박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마켓이 안 좋아지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누가 중병이고 누가 더 급한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누군 상대적으로 괜찮아서 좀 이제 지금 대기실에서 기다려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는 계속해서 혹은 금융위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죠. 한국은행도 뭐 그렇고요.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가계부채인데 말씀하신 대로 0.5 정도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이 가계부채발 그 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부채발 위기는 그 지금 요 상황을 보시면 저는 조금 어떤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게 은행은 되게 좋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 이유는 작년까지 주담대가 많이 나갔고요. 주담대가 누구한테 나갔냐? 주로 고소득자, 고신용자들한테 나가서 은행은 지금 굉장히 건전한 한국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가 또 일정 부분 생활자금이나 아니면 자영업 대출 같은 것들이 어디로 나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 뭐 캐피탈사, 여신전문회사, 여전사라고 저희가 보통 하죠. 그런 데 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또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또 뭐 정부에서 상환을 유예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결론을 내보면 가계부채 같은 경우 굉장히 높긴 한데 가계부채의 질 자체가 최근 들어 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다중채무자도 늘고요. 안 좋아지고는 있지만 되게 지금 급박하게 가계부채를 걱정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요즘은 좀 더 걱정이 되는 건 회사채나 이 금융시장이죠. 채권시장이 좀 더 걱정이 되죠. 오히려 그러면 경제에서 저희 몸도 제일 취약한 부분에서부터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게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징후가 회사채나 이 채권시장 에서부터의 뭔가 금융시장이 경색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요즘 되게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긴 뭐 근데 가계부채 이 심각성 이야기하면서 가계부채발 위기가 터질 것이다 얘기한 게 10년, 20년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안 터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러한 상황과 지금의 상황. 근데 2008년도에도 터지진 않았었죠. 네네네. 네. 뭐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어떤 그 건전성 규제 매저가 높아진 것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훨씬 더 타이트하게 안전하게 좋은 말로는 안전하게 금융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가계부채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주로 많이 늘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아무래도 고소득 고신용자에게 늘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았으니까 부채는 늘지만 부채 밑에 깔고 있는 자산도 같이 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한데 문제는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보면은 대부분의 뷰는 폭락 쪽의 의견이 모아지거든요. 네네. 네, 과거 2008년 때 뭐 여러 위기 상황들을 네네. 대비해서도 네네. 어쨌든 고점 대비 한 40%는 빠지지 않겠냐, 네네. 데이터상으로는.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부채에 대한 그래도 내가 자산이 좀 더 많아라는 어떤 그 안도감에서 비롯된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됐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거냐, 아니냐, 가계부채에 대해서. 네네.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가게들이 개별 차주들이 봤을 때의 삶의 질의 저하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고 지금도 사실은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가 제약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약간 오늘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가계부채 쪽에서의 압박보다는 이게 또 관련된 부동산 PF 이런 쪽으로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기업가. 그게 좀 더 내년에 좀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 PF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규모도 그렇죠. 늘었고 이렇고 그리고 사실 좀 중소형 그 금융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발로 뭔가 시작되면 사실 금융권에서 연쇄 고리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런 어떤 그 환율 전문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의 이 금융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아니 왜 작년 같은 때 딱 예상이 되고 금리 인상이 되고 이러저러한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되는 시점에 그런 PF 사업을 확 하고 또 거기에 왜 금융 관계자들은 대출을 해줬냐 결국은 몰라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결과론적이지만 그러네
왜 이런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어려워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리한 사업을 벌리는 측도 그렇고 금융권은 그러한 리스크를 왜 해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저는 뭐 그것도 일견 타당하신 지적 같은데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저희는 허딩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보통 이제 무리지어서 행동하는 것들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쟤도 하네 나도 하지 쟤도 하네 나보다 덩치 작은데 하네 그럼 우리도 하지 돈 되니까 당장에 이제 프로핏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옆에서 다 같이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면 가는 것도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경쟁이 붙다 보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경제 교육을 잘하면 그게 나아질 것이냐? 그래도 사실 인간이 가진 인지적인 한계, 인간이 가진 탐욕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그 휴먼 로봇이 되지 않는 한 사실은 뭐 없어지지 않겠죠. 하여튼 이번 그 코로나 이후 벌어진 유동성의 급증,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자산 시장의 버블, 그 다음에 그것이 꺼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금융 혹은 세계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깨어나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좋은 현상일지 아니면 이게 피곤한 건지. 그게 경제 교육이죠. 네. 근데 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너무 큰 수업료를 내는 거죠. 비용이 네. 너무 큰 거죠. 자, 이러한 지금 경제 상황에서 투자자 혹은 우리 그 한국 사람으로서 어떠한 경제 마인드 아니면 어떤 그 태도로 이 위기를 보내야 될까요? 저는 사실 경제학자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학자들 왜 돈을 못 버느냐?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러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 경제학자들끼리 뭐라고 얘기해요? 빚을 지길 싫어해서 그런다. 빚 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슨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버는 거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저금리 때의 세상인 거죠. 아니 금리가 이렇게 싸고 차입비용이 그렇게 싼데 해서 레버리지 해갖고 그렇죠. 네, 이거 하면 벌 수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그런 것도 안 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딱 부호가 정반대인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당분간은 사이즈를 줄이시는 게 좋죠. 부채 사이즈를 줄이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금리, 초저금리 시대였잖아요. 이제 이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라고 단언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도 약간 이전에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 그러니까 저희 보면 한국이 되게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이것도 흥미롭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GDP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합니다.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찍어놓으면 계속해서 GDP 평균 성장률이 하락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변동성 자체도 GDP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추세 제거하고 이렇게 그려보면 변동성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만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호황이 크지 않고 너무 불황이 깊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 좋은 세상이다. 저희 GDP가 보통 소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세상인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추세적으로 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해 보면 경제가 조금 활력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점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사실 좀 마음이 좀 무거워요. 예, 무겁고 경제학자로서 오늘도 대표님 만나서 좀 좋은 말씀을 긍정적인 말씀을 뭔가 웃으면서 집에 갈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디를 요즘 가서 말씀을 드려도 망했어. 결론은 이러고 갈까요? 벨트 단단히 매세요. 벨트 단단히 매세요. 그렇죠. 긴장해야 된다. 벨트 단단히 매세요. 그 얘기밖에 지금 못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수축 사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시장이 작아지고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러면 그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속한 사람들끼리의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더 살기는 팍팍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사실 저도 이제 학생들 보면서 그런 거 좀 느끼는 게 저 라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 대학교 다닐 때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학생들이 훨씬 팍팍해요. 그러니까 팍팍하다는 게 학생들 개별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고 한데 분위기 자체가 팍팍해요. 그 생각을 해보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파이가 계속해서 크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파이가 크고 있는 걸 내가 느끼니까 내가 저게 일부분이 되면 그럼 나도 더 큰 파이를 더 큰 조각의 피자를 먹을 수 있겠지 뭐 이런 게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파이가 정체돼 있거나 파이의 크기가 피자의 크기가 정체돼 있거나 약간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사회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 공정의
화두가 점점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질문이 하나가 더 떠오르네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치열한 그 생존 경쟁의 시대 여기에서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조지 소로스인가요? 워렌 버핏이 했던 정말 저는 망고에 쓸데없는 얘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망고에 쓸데없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어디 인터뷰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신 얘기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 고금리, 뭐 고물가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휴먼 캐피탈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본인이 특출한 상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배고프면 밥 먹어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관점을 사실 요즘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대입해 보면 아니 더 이상 레이버 인컴으로 노동소득으로 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자본소득으로 사는 세상이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우리는 예전에 저금리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었어. 자본소득이 그러니까 돈이 더 큰 돈을 낳는 세상에 살았었어. 하지만 세상이 조금 바뀌는 것 같지 않니? 우리는 이제 고물가로 가고 있고 이 고물가가 언제 잦아들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실은 당분간은 우리가 고금리 이런 것들에 좀 적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전과는 좀 다른 생각들을 해야 되고 올디스 밭 굿디스라고 하죠. 저희가 옛날 음악 좋은 거 얘기할 때요. 옛날 생각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결국은 네가 가진 노동의 어떤 질 노동의 양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열심히 일하자. 근데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뭐랄까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게 그분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식대로 해석을 해보면 사실 그래서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본인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가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거는 뭐 모든 분이 아마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 세상에서 투자자의 관점, 그 다음에 그냥 그 속해 있는 일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나의 경쟁력 혹은 미래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게 참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세계 경제부터 한국 경제까지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관점으로 한번 짚어봐 주셨는데요.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